네, 수험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상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문제 봤었는데요. 이어지는 문제 되겠습니다. 기초다지기 7번째 문제가 되죠. 이 7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래가 나왔을 때 그 거래가 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에 대한 관계성을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 변화가 없으면 제로로 이렇게 표시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예를 한번 볼게요.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자, 기초회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현금을 출자하는 것은 출자자 입장이죠. 그런데 회사는 이제 돈이 들어온단 말이죠. 자산이 증가해요. 현금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업을 개시했죠. 영업을 개시하면 자본금의 증가거든요. 그래서 부채는 영향이 없으니까 5가 되겠고, 그렇다면 증가한 현금만큼 뭐가 증가한다?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보시면은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기초회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기계장치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 외상이라는 건 뭐예요? 부채죠. 그러면 자산 총액이 증가하면서 부채 총액이 증가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인 거. 자, 그렇다면 자본은 뭐가 되겠습니까? 영향이 없죠. 불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없으면 자본은 증가하지만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자본은 불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돈을 차입했죠. 그러면 현금은 들어와요. 그렇죠? 돈 빌리면 현금은 내 수중 안에 오죠. 그렇지만 이게 모두 빚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니까 자본에 영향이 없다.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업무용 컴퓨터는 자산이거든요. 이 업무용 컴퓨터도 자산이고 얘도 자산이고요. 자, 이거를 뭐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죠. 현금도 자산이에요. 자, 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동일한 자산이 증가 감소했으니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액에는 불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은 5. 부채는 언급이 없습니다. 부채 언급이 없는데 상상하시면 안 되겠죠? 5죠. 그러면 자본도 5가 되겠죠. 불변이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그럼 뭐가 감소합니까?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하죠. 자본은 0이고요. 자,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식을 발행했어요. 여러분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 주식수가 증가해서 뭐가 증가하냐면 자본이 증가해요. 자본이. 그래서 이제 자본이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증가하는데 돈 받은 만큼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받았으니까 주주로부터 회사는 현금이 증가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주식의 발행은 부채랑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언급이 없으면 불변이에요. 근데 언급이 없는 것을 자꾸만 상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언급이 없는 건 불변. 따라서 자산에서 불변 빼니까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거래처 가액의 외상으로 구입하다. 자, 그러면 상품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산이죠. 자, 요거를 구입했고요. 어떻게 구입했어요? 외상으로 빚으로 구입했다는 거죠. 자, 자산이 증가했는데 이게 모두 빚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제로. 그쵸? 그러면 자본은 불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복식부기 원리 문제로서 거래의 결합관계 내용과 거래 해석하는 문제에서 저희 기출문제에서도 우리가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이제 기초회계 문제로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외상대금을 갚으면 부채가 감소했고요.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죠. 자, 그러면 자본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제시되고 재무 상태에 자산, 부채, 자본의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예제 7번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표 내용과 관련된 우리의 문제 정리를 이제 8번째 문제로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기초다지기 8번과 9번의 두 가지 문제는 상호 비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지금은 8번을 해드리겠고요. 9번은 여러분 이제 수익과 비용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 양자의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8번, 9번 비교 이렇게 메모해 두시기 바라고 먼저 기본형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이 재무상태표와 관련해서 재무상태표가 일자별로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무상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가 있었잖아요.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한 시점의 재무상태거든요. 이 일정한 시점이라는 것은 유량입니까? 저량이면 저량 개념이다. 스탑 개념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별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면 움직여요. 잔액이. 그 잔액이 움직일 때마다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와 자본이 성립하는지를 일자별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일단 보세요. 10월 2일 날 말입니다. 50만 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자, 10월 2일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무것도 없다가 이 회사가 지금 자산이 들어오고 자본금이 생긴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래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원래는 0, 0, 0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기업에 출자했으니까 뭐가 증가해요? 자산이 증가하고 이때 출자할 때 증가된 걸 자본금이라고 하잖아요.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출자했을 때 자산 증가, 부채는 제로죠. 그게 자본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식이 성립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자, 교재 프린트 보시죠. 영업자금이 부족해서 현금 2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했다. 돈 빌렸답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면 뭐가 들어오죠? 자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50만 원에서 얼마가 증가했겠어요? 70만 원으로 증가했죠. 왜 증가했어요? 자, 20만 원이라는 차입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빌린 만큼 자산이 증가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자산이 70만 원 증가했고, 다만 이제 자본은 뭡니까? 자본은 여기도 50, 여기도 50이죠. 내 돈은 꼼짝 않고 있다는 거죠. 출자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저 자본인 내 돈이 움직이는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는 게 학습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지금은 이제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산이 증가했죠? 자,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사건 볼게요. 자, 여기서 부채가 증가해서 자산은 70으로 증가했고 부채는 0에서 20으로 증가했고 자본은 50이다. 자, 세 번째, 영업용 컴퓨터 17만 원 현금 구입하다. 자, 여러분, 영업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전에 70이었죠. 근데 이 중에서 얼마를 쓴 거예요, 돈을? 17만 원을 쓴 겁니다. 자, 그럼 53만 원을 줄죠. 그 대신에 누구 자산이 증가했어요? 비품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비품 사기 전에 현금 70이나 자, 53 더하기 17만 원 70이나 똑같죠. 구성이 바뀐 것 뿐이지 자산의 총액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16일 하고 10일 날은 등식의 금액이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에 우리가 이제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70, 부채 20, 자본 5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인데요. 이 재무 상태는 지금 보니까 10월 28일인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증가했겠죠. 얼마? 8만 원.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어요. 얼마 증가했어요? 8만 원. 근데 이 증가한 것은 뭐 때문에 증가했습니까? 상품을 산이라고 증가했는데 외상으로 산 거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한 거죠. 부채가 얼마 증가했어요? 8만 원 증가했죠. 그럼 자본은 여전히 50만 원이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는데 부채로 증가했다면 이것은 자본은 여전히 똑같이 불변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한 게 우리가 자본의 증가랑 같이 움직이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은 자본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의 자산은 얼마? 78, 부채는 28, 자본은 5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8만 원을 28만 원 더하기 50만 원 이퀄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30일 날을 봤더니 말이요.
기계장치 9만 원 현금 매입해다. 그러면 기계장치 구입하기 전에 현금이 53만 원이었죠. 그럼 53만 원에서 9만 원을 빼니까 44만 원이 됐고, 근데 기계장치가 9만 원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건 자산이 감소하면서 자산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자산의 금액은 그 28일 시점에 78만 원과 똑같죠. 그래서 자산 78만 원, 부채 28만 원, 자본 50만 원 이렇게 등식이 성립돼요. 그럼 이제 10월 달에 일정한 시점마다 잔액이 움직이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과 부채끼리 백날 움직여봤자 자본은 꼼짝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돈인 이 자본이 언제 증가할까요? 아까 10월 2일 날 나왔던 것처럼 출자했을 때, 자본 거래가 생겼을 때 자본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제 9번처럼 수익이나 비용이 생겼을 때 자본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이 언제 우리가 이게 증가하고 감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우리 최종적인 학습 포인트가 되는데, 이때 이제 요게 증가하는 게 출자에서 증가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언제 증가할 수 있어요? 이익 때문에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수익과 비용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8번 예제는 재무상태표 등식이 시점별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재무상태표 해석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자, 정리해보면 이 재무상태표는 일단 얘가 명칭이 필요하다. 이게 명칭이죠.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그리고 이제 회사명이 필요해요. 회사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정한 시점이에요. 일정한 시점. 이 일정한 시점을 우리가 절약 정보라고 하거든요. 이 일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 현금의 잔액 44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거는 1년 동안 44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 보시면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무수히 많은 예입과 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액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증가와 감소의 결과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시점, 요 시점 2000X7년 10월 30일 날 요 현금의 잔액 44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10월 달 동안의 현금의 증가가 얼마고 감소가 얼마여서 증가와 감소의 차액인 자, 잔액, 밸런스라는 얘기죠. 이 잔액이 44만 원이라는 거죠. 통장 금액과 똑같아요. 그 예를 들어 단기 차입금 이건 뭐냐? 자, 내가 한 달 동안에 열심히 100만 원을 차입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를 갚았다는 거죠? 80만 원은 상환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게 2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재무상태표의 금액은 그 시점에 일정한 시점에 X7년 10월 30일 시점에 뭐다? 각각 계정 과목의 잔액들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잔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자, 얘는 잔액들이니까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잔액들은 언제랑 같아요? 2008년 11월 1일에 2007년이죠. 2007년 11월 1일 금액과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2007년 10월 30이니까 11월 1일 금액, 기초금액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잔액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의 금액이기 때문에 요 금액들은 잔액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잔액은 다음 달, 다음 연도의 기초 잔액이다. 이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요. 이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9번은요. 이제 저희가 수익 비용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요 자본이 움직이는 상황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제 8번은 자본이 꼼짝 않고 50만 원이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요거 둘끼리 왔다 갔다 거린 거죠. 자산이나 부채, 자산과 부채끼리 거래하거나 또는 자산끼리 거래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 둘끼리만 움직였을 때 자본은 불변이에요. 그런데 예제 9번은 수익과 비용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요 자본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추가 출자가 생겨도 자본이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9번 문제는 요 자본 금액이 움직이는 상황을 저희가 확장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인 경영성과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8번, 예제 9번 연결된 거 비교 문제라는 거 꼭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 첫 번째 저희가 회계정보 재무상태표를 봤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할 건 뭘까요? 두 번째 회계정보 스타일을 정리해봐요. 그게 바로 성과의 얘기입니다. 이 성과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과, 경영성과는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똑같은 패턴으로 재무상태랑 똑같은 패턴으로 그 경영성과 요소는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제 3장이죠. 챕터 3의 이제 회계정보 두 번째예요. 경영성과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공부했던 것은 회계정보 첫 번째 재무상태 정보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 정보 말고 정보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성과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성과는 어떤 정보일까요? 실적이죠. 그럼 이 실적은 무엇을 통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수익이라는 항목이 있고 벌은 개념이죠. 이 벌기 위해서 들어간 걸 뭐라 그래?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면 이쪽이 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이 크면 우리가 뭐라고 손실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게 경영성과예요. 그럼 이 경영성과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겠다는 거예요? 아, 이익이 생겼다면 경영이 상당히 실적이 양호했구나. 이거는 뭐죠? 양호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 이용자가 이 실적을 보고 그 회사의 내용들을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건 똑같은 방법으로 경영성과가 뭔지 또는 수익이 뭔지 비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 경영성과라는 건 뭐냐? 자, 기업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구매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반 관리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해요. 수익을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벌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조금 더 이제 깊게 공부하면 얘기는 좀 다르지만 일단 기초 때는 그렇게 보세요. 그럼 벌기만 합니까?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죠. 이걸 비용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맞물려 있어요. 벌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걸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둘을 파악해서 자, 이거 플러스, 그쵸? 자, 마이너스, 이게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면 경영 실적이 양호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고, 양호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정보 이용자가 회사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수익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뭔가. 벌어들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정한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고 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이죠. 재무 상태랑 여기서부터 달라요. 여러분,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X6년 1월 1일부터 2000X6년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2000X6년도 실적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근데 시점은 뭡니까? 12월 30일 현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벌어들인 것을 수익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회계적 용어로 바꿔보면 이 벌어들인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품을 팔거나,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팔아요. 또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상품을 파는 게 기본적인 거고, 용역의 제공 같은 경우는 예를 쉽게 얘기해서 교육 콘텐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파는 거, 이것도 다 우리가 파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이게 이제 우리가 수익 개념인데, 받은 대가로 발생하는, 자, 뭡니까, 여러분? 종속적으로 뭐가 되냐면 수익이 발생하면 돈이 들어오거나 자산이 들어오거나 부채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누가 움직일까요? 자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자본의 등식을 가만히 보세요.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근데 만약에 수익이 생겼을 때 현금이 들어왔다. 그럼 얘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얘가 증가하는 거죠? 됐죠? 근데 만약에 내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마이너스가 감소했다. 요게 감소한 거예요. 그럼 빼기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의 정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의 판매나 재화, 용역의 제공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제공받은 대가로 발생하는 건데, 그 대가로 자산이 들어오거나 부채가 감소해요. 그래서 내 돈인 자본이 증가하는 요인, 이걸 수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임대료 아시죠? 임대료가 뭡니까? 임대료가 뭐예요, 여러분?
임대료가 부동산 빌려주고 건물 빌려주고 방 빌려주고 매달 받는 거죠. 매달 받는 것은 주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임차인, 집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생기는 건 임차료라고 하는 거죠. 그럼 비용인데 임대료는 임대해준 부동산 실질적인 주인의 입장에서의 수익이거든요. 이건 수익이에요. 수익이죠. 임대료 수익이에요. 그럼 임대료를 내가 수령했다. 이 회사가. 그럼 뭐를 받아요?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 마이너스가 감소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증가하는 거죠? 자본이 증가하는 게 수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 돈이 증가하는 거죠. 그 내 돈이 증가하는 자본의 원인이 바로 이익잉여금이 나중에 되는 것이고요. 그럼 부채가 감소하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쪽에서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감소하고 나갈 돈이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가 그 수익이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요인들로 뭐가 온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해서 요 자본이 증가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증가하는 자본을 우리가 나중에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계적인 용어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면 수익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산의 정의를 회계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이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수익도 회계적인 용어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회계적인 용어는 앞으로 저희가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회계적 용어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쉬운 얘기로 수익은 벌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벌은 개념이 조금 더 회계적 용어로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이제 발생하는 것들인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돈을 받거나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죠. 그래서 뭐를 가져옵니까? 내 돈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 요게 수익이에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 근데 이 자본의 증가는 수익 빼고 아까 출자금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출자금 같은 걸 뭐라고 합니까? 지분 참여자의 출연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자본거래잖아요. 이 자본거래는 제외해야 되죠. 그건 수익이 아니죠. 자본거래니까.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는 요인들에도 우리가 자본거래, 지분 참여자의 출연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얘는 자본거래니까 그래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자, 요 지문이 포함한다로 잘못된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 참여자의 출연은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익의 이름들을 한번 우리 익혀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 이제 상품을 팔아요. 자, 보세요. 내가 상품 파는 회사, 서비스를 파는 회사, 그럼 이것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 받거나 받을 금액, 이게 매출액이죠. 그렇죠? 매출액. 내가 장사해서 벌어들여서 발생한 금액, 이게 매출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자 수익 보세요.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 사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과실이 생기죠. 그때 우리가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그럼 이 이자 수익으로 해서 뭘 받습니까? 현금을 수령해요. 현금을 수령하게 되면 뭐의 증가예요? 자산의 증가죠. 여러분, 자산의 증가는 아까 우리가 자본 등식 기억해 보세요.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가 일정했을 때 요 자산이 증가하니까 요것도 뭐예요?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은 이렇게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얘를 감소시켜서 내 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자본의 증가 요인이다. 요걸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배당금 수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당금은 주주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받는 건데 이 수익으로 보는 배당금 수익은요. 현금 배당만 해당이 돼요. 현금 배당만. 주식 배당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현금 배당이니까 결국 뭐를 받아요? 자산을 받거든요. 그럼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죠. 자, 임대료 아까 말씀드렸죠. 자, 타인에게 토지나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예요. 받는 월세죠. 그럼 뭐가 증가해요? 자산이 증가하죠. 자,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해서 임대료 수령액이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죠. 그래서 이런 게 수익이고. 수수료 수익은 뭐냐면 청소해주고 받는 거, 뭐 자문해주고 받는 여러 가지 이제 용역을 제공하고 뭡니까? 받는 수수료예요.
그럼 받는 수수료니까 뭐가 증가했을까? 현금이 증가하죠?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이걸 수수료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여러분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개괄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유형자산 이렇게 나왔죠? 요거 자산의 이름들이죠. 그렇죠? 자산의 이름들이에요. 자, 요건 좀 모르시더라도 처분이익이 나왔어. 처분이익이. 평가이익이 나왔어요. 처분이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처분이익은 요 자산을 팔았을 때 더 받은 거겠죠. 쉽게 생각하세요.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은 거죠. 그러면 50원이 처분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내가 가지고 있던 단기매매 금융자산의 금액보다 더 많이 처분대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생기는 플러스를 얘기해요. 자본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요 단기매매를 우리가 이제 기말에 평가했을 때, 기말에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올려주는 건데요. 요게 1월 1일이고 12월 30일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요게 100원이에요. 만약에 100원에 샀어요. 자, 그런데 기말에 12월 30일 날 이때 공정가치가 말입니다. 예, 공정가치가 이게 150원이라고 봐요. 이렇게 150원이면 요 150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정가치법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평가 이익이 생기죠. 얼마의 평가 이익이 생겨요? 50원의 평가 이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를 증가시켜야지 150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 생기는 평가 이익이에요. 이게 이거 수익을 이걸 평가 이익이라고 보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인 경우에는 수익으로 보거든요. 요건 나중에 배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처분이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분이익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장부 상태가 100원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120원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 더 받았어요? 자산의 증가가 얼마 더 있는 거죠? 플러스 20만큼 있는 거죠? 그쵸? 요만큼이 자산의 증가가 더 있었고 이게 바로 수익의 발생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 세 가지는 나중에 뭐 기본 시간에 워낙 자주 하니까 지금은 가볍게 보시지만 중요한 거는 XX 처분이익, XX 평가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 항목이구나. 물론 평가이익은 수익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거는 수익 항목이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수익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초 과정에서 이 많은 수익의 이름들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수익이구나라고 개괄적으로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많은 이름들은 저희가 기본서 과정에서 저는 심층적으로 공부하니까 출제 경향에 맞춘 것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용을 가볼게요. 그럼 비용은 뭘까요, 여러분? 수익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자, 수익은 가만히 봤더니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해서 어떻게 되죠?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비용은 반대겠죠. 뭡니까? 비용의 목적은 항상 누구 때문이에요? 돈 벌기 위한 거예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것들이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품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품이 그냥 팔립니까? 종업원이 움직여야 되죠. 그 다음에 포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무실 유지해야 되죠. 이게 다 비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은 결국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지불된 대가들이에요. 이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되거나 소비된 것인데 이것들은 어떻게 되죠? 자, 내가 현금으로 지급하면 뭐가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으로 못 주면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요게 빼기이기 때문에 요건 더하기고 자본이 감소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급여가 있어요. 급여는 비용이라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비용이죠? 기업의 비용이에요. 근데 얘가 있지 않습니까? 급여를 이제 우리가 지급했어요. 지급을 하게 되면 뭐가 감소하죠? 현금이 감소해요.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 보세요. 급여하면서 비용이 발생하죠. 자, 비용 발생하면서 돈이 나가요. 현금이 감소해요. 이렇게 자산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급하지 않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미지급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급여가 단기 발생분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다 현금 쓸 수 없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나와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미지급 급여. 이게 바로 뭡니까? 제가 아까 미지급 붙으면 부채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채 증가예요. 부채 증가.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라는 것은 가만히 쳐다봤더니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면 반드시 반대쪽에 뭡니까?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뭐가 증가하는 거?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내 돈은 감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은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내려가면 감소하고 빼기인 부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용은 뭐다?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해서 자본이 감소하는 요인을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자본이 감소한 요인 중에 자본 거래로 인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는 포함되지 않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본 거래는 자본의 감소 중에서 자본 거래는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단서로 있는 거죠. 그렇죠?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 그러니까 자본 거래죠. 이거 관련된 건 제외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도 회계적 용어는 같아요. 앞에랑. 자, 그럼 비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이 용어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매출원가는 뭐냐면 우리 수익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수익에서는 매출액이 있었죠. 그렇죠? 매출액. 이 매출액은 장사한 금액이에요. 그냥 이 판매 금액이죠. 이거는 여기 마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매상 금액에다가 이거에 대한 참고 원가, 이걸 매출원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원가는 판매된 상품의 매입원가, 판매된 상품의 매입원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창고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창고에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입고가 된 상태에서 이 중에 상품의 원가가 판매가 된 거예요. 근데 100원짜리 상품이 120원에 팔렸죠. 판매가 됐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익은 얼마라고 우리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2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랬을 때 말입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매출액이라고 하고요. 이때 팔았을 때 창고에서 나간 판매된 상품의 매입원가, 요거죠, 요거. 100원짜리가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걸 매출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된 상품의 원가.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뭘 구해요? 매매 손익을, 매출 총 이익이나 손실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매출원가라는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창고에 있던 출고된 원가를 뭐라고 한다? 매출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매출원가 용어를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이 꼭 계시거든요. 저 확인 부탁드리고, 급여는 뭘까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이나 보너스고 발생분을 기록하고, 임차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임차료하고 임대료는 같은 게 아니죠. 정말 많이 틀리시거든요. 임차료는 비용이고요. 임차인 입장이니까 여기는 임대인 입장, 얘는 수익이에요. 달라요. 혼돈하지 마시고, 빌린 사람 입장에서 지급한 대가죠. 그러니까 지급하게 되면 뭐가 감소하면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이죠. 감가상각비 이거 살짝 어렵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유형자산은 팔 목적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수익 창출에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산의 원가를 그 수익 창출에 공헌하는 내용 연수 동안의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정사항 때 자세히 공부하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고. 자, 광고 선전비는 뭐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신문이나 방송에 이제 우리가 광고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도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죠. 수수료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이 이제 비용의 항목으로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자 비용은 뭐죠? 빌린 거, 돈 빌린 거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은 자산의 감소, 또는 뭐가 된다? 부채의 증가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나머지는 뭐냐면 이렇게 간단해 보세요. 자, 단기매매 금융자산, 단기매매 금융자산인데 중요한 거는 이 자산의 처분 손실, 그 다음 평가 손실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 내가 주식 채권을 단기적 운영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 100원이에요. 그쵸? 근데 얼마에 처분해? 90원에 처분했죠? 그럼 10원만큼 뭡니까? 처분 손실이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죠. 그쵸? 자,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 평가 손실은 우리가 비용이 아닌 것도 있지만 단기 매매인 경우는 비용이에요. 이건 나중에 차후에 공부합니다. 뭐 가볍게 이런 계정 과목은 이제 가볍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오는데 요 유형자산은 무수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 토지, 비품 이런 거 있죠. 요 자산의 처분 손실이라는 거는 장부 금액이 100이었는데 처분을 얼마 80원에 했다. 그럼 마이너스 얼마죠? 손실이 20원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단기 비용이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지출 항목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버스 요금, 택시 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그냥 버스 요금, 택시 요금 이렇게 기록 안 해요. 어떻게 기록하죠? 여비교통비라는 이름으로 기록한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주 하시는 인터넷 통신요금이 있죠. 전화요금 이런 거 다 뭐라 그래요? 인터넷 통신요금, 전화요금 이렇게 기록하지 않죠. 통신비로 합산해서 기록하고요. 전기세, 수도요금 같은 거 다 뭡니까?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이제 사무용품과 관련된 거 소모품비. 자, 그 다음 세금과 공가, 뭐 재산세, 이거 보유 관련된 거죠.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 다. 뭐 이걸 뭐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금과 공가로 기록한다. 자, 보험료도 화재보험료, 자동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낱낱이 이렇게 쓰기 귀찮다 이거죠.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지출 항목인데 이러한 지출 항목들은 결국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헌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이름으로 기록할 것인가 이것을 개괄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택시 요금, 버스 요금은 택시 요금, 버스 요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비교통비 이렇게 이름으로 약속해주고 인터넷 통신요금 보면 통신비 이렇게 기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약속된 이름으로 바꿔주는 과정, 여기에 기초회계의 학습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어주시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 비용을 구분하는 내용인데 워낙 쉬운 내용이니까 이거는 여러분께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못 믿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체크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수익을 동그라미 비용을 체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비용이죠. 자, 이거 임차료. 임차료는 뭐다? 비용. 수수료 비용. 비용이라고 써 있어요. 매출 이익이 수익이죠. 급여 뭡니까? 비용. 세금과 공가 비용이죠. 임대료 주의하시죠. 임차료는 비용, 임대료는 수익. 그쵸? 자, 광고 선전비 비용이고요. 소모품비 비용이죠. 수수료 수익. 자, 수익이죠. 자, 보험료는 뭐예요? 비용입니다. 자, 배당금 수익은 현금 배당만 가능한 거죠. 얘는 뭐다? 수익. 자, 자비익은 뭐죠? 수익.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수익이죠. 자, 상품 매출 손실 비용이죠. 수도광열비 비용이고요. 여비교통비는 뭘까요? 비용. 단기매 금융자 처분 손실. 처분이익은 수익이지만 처분 손실은 비용. 자, 이자 수익은 뭐예요? 수익. 그 다음에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액세스 비용. 그 다음에 통신비 비용이죠. 네, 비용입니다. 뭐 이런 거는 너무 쉽게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이런 것부터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드렸잖아요. 우리 그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정보 이용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니까 이 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정보의 수요자라고 했고요. 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첫 번째, 재무상태 정보라는 걸 알고 싶어 했죠. 이 재무상태 정보가 누가 있었나요? 자, 자산이 있었고, 부채가 있었고, 자본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회계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나요? 성과 정보가 있다고 그랬죠. 자, 경영 성과 정보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수익 정보가 있고, 비용 정보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었죠. 이런 걸 알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이 어카운팅 회계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때 전달할 때 전달 수단이 필요하다 그랬죠. 전달 수단.
이 전달 수단 중에서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전달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룬 중추적 전달 수단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가 재무에게는 약속된 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때 이 재무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뭐라고 하죠? 재무상태표.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재무상태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공부하는 게 경영성과죠. 이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우리가 이제 그 보고서가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이제 지금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통해 성과를 알고자 하는데 이거를 알려주는 보고서가 지금 공부하려는 포괄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있죠.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이외에 기타 포괄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더 확장된 개념의 총포괄이익을 또 보여주는데 그 포괄손익계산서 안에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이 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에 대한 정의를 공부하고 비용에 대한 정의를 공부했으니까 자 얘네 둘이를 올려줄 보고서가 요거다. 이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좌를 통해서 그렇다면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떤 모양으로 돼 있고 우리가 기초 수준에서 그리고 등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재무상태표 뒷부분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는 경영성과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과정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 경영성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